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조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제 구독을 좀 종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송출한 이후에 꾸준히 이제 구독자들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요. 그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매주 얼마씩 늘어나느냐. 여기 약간 정체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채찍을 들어줘야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지금 확산탄 중요하잖아요. 수백 발의 자탄이 들어가 있는 확산탄, 수백 개의 몰라요 우리는. 네. 이거 편집하지 마. 실츠. 수백 개의 구독 좋아요가 들어가 있는 확산탄 바로 터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로 가는 발판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구독자도 6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네요. 한 분의 구독자도 소중합니다. 그럼요. 예. 네. 여러분 그 구독 누르는 걸 어떤 분들은 구독 누르면 돈 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공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열어봤는데 내 스마트폰에는 구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나 구독 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이라고 적혀 있으면 구독한 거 아닙니다.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이라고 바뀝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컨텐츠들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먼저 이렇게 노출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참수작전. 예, 참수작전. 처음부터 무섭습니다. 여기 이제 적혀 있길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얘기하다가 바로 참수작전. 구독, 어떻게 구독자 좋아요 참수 안 하면 알죠? 네. 구독자 참수하나 뭐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런 자, 건 아닙니다.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처음 나온 게 2016년인가 그렇죠? 그때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계속하게 됐고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보복 카드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김정은을 직접 타격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카드를 제시한 거죠. 이게 이제 참수작전. 그게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이른바 불리면서 여기저기 엄청 회자됐었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참수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와는 어울리진 않죠. 참수가 이제 목을 벤다라는 뜻이잖아요. 한자 그대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뭐 목을 베는 형벌이나 목을 베는 공격은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총이나 포탄으로 쏘는 거죠. 이 용어 자체가 되게 고전적인데 그리고 또 의미 자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작전은 아니죠. 뭐 보통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이 죽는다고 작전에 문제가 있거나 대한민국이 항복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북한이란 정치 체계에 비춰보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군부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일개사단을 돌파구를 만들어 놔서 이거 뚫어버리면 서울을 점령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이 있는데 반대로 일개사단을 김정은 지금 보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보통 국가에서는 선택을 할 텐데 북한에서는 선택을 했다는 고민의 흔적조차 반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불충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2016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럼? 좀 다른 의미죠. 이제 참수작전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특수부대, 특수작전에서 쓰이는 어떤 은어적인 용어고요.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갖다 제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축 체계라고 하는데 그 삼축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량 응징 보복, 뭐 KMP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량 응징 보복의 수단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요즘 이제 언론에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대량 응징 보복이 관련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뉘앙스만 비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군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태세랄까요? 이런 것들과 앞으로 뭐 앞으로라고 합니다만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게 대량 응징을 하려면 대량 응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특수부대 얘기하셨지만 특수부대는 뭔가 몰래 가가지고 한두 명. 뭐 요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시설을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것일 텐데 대량 응징하고 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까요?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북에서 선제 핵미사일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네. 게 일종의 맞대응 카드인 거 아니에요? 예. 그 큰 틀에서 보면 삼축 체계가 뭐냐면 이제 킬체인. 우선 그렇죠? 핵을 발사하려고 하는 이제 그 기미가 보이고 그러면은 핵의 이제 발사 원점을 갖다가 타격하겠다. 미리 이제 타격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돼서 날라 들어오는 거는 한국형 방공망이죠. 그 다층 방공망. 예. 제가 좀 몇 번 언급드렸던 그런 다층 방공망에 의해서 무력화시키고 음흠.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핵 공장이랄지 지하 핵 시설이랄지 모든 핵 관련 또는 그 핵을 쏜 적성국의 예. 군사력 뭐 말하자면 네. 지도자까지 주요 지휘부까지 다 괴멸시킬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다 해서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인데 바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단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이겠죠. 예. 순항 미사일은 조금은 좀 느린잖아요. 탄도 미사일이 그 중심에 쓸 것 같고요. 요즘 아니, 궁금한 거는 이제 킬체인부터 시작해 보자면 어디서 쐈다. 그러면 네. 어디인가가 보일 테니까. 그렇죠. 그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거기를 뭐 타격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쏘기 전 이야기잖아요. 이 그렇죠. 킬체인이라는 건. 예. 근데 쐈어요. 네. 그럼 공중에서 말씀하신 다층 방어 체계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해결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쏟아부어서 거기를 작살내겠다는 게 대량 응징 체계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말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때려 부을 거 아니에요. 예. 북한에는 현재 약 6,500여 개의 그런 군사 시설 그리고 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시설 그리고 지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핵을 포함한 예. 전체. 그 중에 핵심 시설이 2,5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는 한미 연합 공군력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때리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상당 부분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아하. 엄청나게 지하에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지하에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도 살 국리를 해놨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던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들도 지하 깊숙이 뚫기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조금은 못한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 발을 때려야 지하 어. 뭐 예를 들어서 지하 300m까지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지하 300m면 말이 지하 300m지. 지금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어때요? 뭐 9m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300m까지 뚫으려면 몇 발을 거기에 명중을 시켜야 돼요. 뭐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탕탕탕탕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고 가장 뭐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에 있는 그 모하비아. 자유낙하 폭탄도 24m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하 깊숙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위력 미사일들을 개발해야겠다. 마침 이것이 탄도미사일의 우리 그 어떤 지침이랄까 한미 간의 어떤 보이지 미사일 않는 사거리 지침들이 지침, 네.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뭐 탄두 무게랄지 사거리랄지 그렇죠. 모든 게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역량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요. 쏠 그렇죠. 수가 있는.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북한에 그렇게 쏟아 부어서 방송 뭐 유튜브니까 해도 되겠죠. 작사를 낸다면 네. 예. 그걸로 또 끝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많은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영역이죠. 그런 제대로 일이 안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북한은 항상 얘기하자면 예측 불가능한 국가. 다른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상식적으로 결정 내려지거나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오직 한 명이 지도하는 국가, 비정상 국가죠. 그 국가가 지금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표방한 나라가 봉건주의 국가 중에서도 3대가 가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유일하죠 지금. 네. 예. 지금 4대째가 누구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나라가 그 과연- 주인가요? 그 네. 딸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살도 계속 네. 찌더라고요. 아버지 닮아서 아, 네. 그런 부분을 또 포인트 있게 보시는군요. 아, 네. 예. 그런 국가를 국경선으로 등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운명이에요, 이거. 예, 정치의 영역이 잘 돌아가면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국가였다면 하지만 지금 중국,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정상 국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꼭 북한에만 적용되는 그럼요. 건 절대 아닌 게 그럼요. 이번에 현재를 바꾸잖아요. 예.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네네. 그 시점, 그건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됐습니다만 굳이 언론에 공표하는 시점이 참 절묘해요. 자꾸 중국에서 뭐 중국의 대사가 뭐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헛소리하고. 것도 있지만은 국민 감정이 중국에 이렇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기도 하고 일본도 절대 니네들이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무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편제도 전략사령부로 바꾸겠다. 전략사령부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미사일 사령부가 들어오고 잠수함 사령부가 여기 들어오고 모든 해상과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을 다 한꺼번에 그렇죠. 전략사령부로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우리가 쏴 버리겠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네. 이게 뭐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어찌 됐건 우리 국익에 해를 끼치는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이게 뭐 외교의 영역도 있고 정치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군사적인 부분을 저희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우리가 단단하게 키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데 대량 응징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럼 우리 미사일이 뭐 아까 현무 시리즈가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현무 시리즈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무 5 괴물이죠. 그 위력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제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고위력 탄도 미사일. 여기 재미없게 얘기할 거예요. 네. 현무 5. 사실 현무 5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기 때문에 현무 네. 5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현무 최신작. 네, 최신형. 네, 현무 5라고 칩시다. 그 현무 5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탄두의 무게가 8톤, 9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톤, 9톤이나 되는 그 탄도미사일을 쏴서 그 어떤 목표군의 명중에서 발사를 해도 그 파괴력이 핵에 미치지는 못하지 않느냐. 핵의 1킬로톤 정도 수준이지 않는가. 지금 뭐 근데 핵 탄두가 통상 10킬로톤이 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그렇게 약한 거 아닌가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의미는 북한의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지만 여차하면 그 탄두부를 갈아 끼우더라도 적어도 적성국이 될 수도 있는 베이징이나 동경 뭐 이런 도시를 주요 타겟으로 할 수 있다. 타겟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괴멸시킬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게 한마디로 현무 5 한마디로 얘기해달라니까 너무 길게 얘기를 하네. 미안해. 아무튼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 네. 작가님한테 그러면 부담돼. 현무 5는 현무 5는 범죄 도시다. 마동석이다. 네. 저는 이제 마석도 형사. 네. 예. 추리 소설가이기도 해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분노 조절 장애. 그냥 내가 헷가닥해서 그냥 아무나 두들겨 팬다. 이런 사람 중에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다 약한 사람, 맞아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때리고 나 분노 조절 장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베이징 그다음에 도쿄 얘기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톡도 이제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한국 만만해 이랬다가 야 때리려고 하는데 쟤들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렇지.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범죄도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마석도 형사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애들이 앞에서 까불죠. 초롱이. 네, 초롱이가 대표적인데, 네. 원투. 네. 네. 초롱이가 대표적인데 그렇게 까불다가 한 방 맞고 나면 애들 네. 태도가 몹시 달라집니다. 아주 착해지죠. 네. 현무 5는 마석도다. 네. 요거 괜찮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박 의원님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핵으로 가는 어떤 단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떤 대량 보복체가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예. 모두가 답을 알고 있죠. 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허. 그걸 우리가 언제 손에 넣을 수 있고 손에 넣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상적인 국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당연히 실현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독일 통일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진짜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자꾸 해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도화 시켜야 되는 것이며 또 그 관련해서 전략들은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생각하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핵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쉽게 사용도 못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유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국방비만 들어가지 사실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집단에서 오직 거기에만 매달릴 그죠. 수밖에 없는 집단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집단이 될 텐데 네. 거기서는 계속 헥헥거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위력 핵 미사일이나 저위력의 탄도가 있는 자유낙하 폭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미국도 B-61을 맞아요. 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B-61처럼 진짜 핵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그 위력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고위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고위력이 8톤, 9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8톤, 9톤에 어떻게 보면 북한을 포커스로 맞춘다면은 거기에 장약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넣은 화약을 넣은 그런 위력을 가진 탄도가 아니라 음흠. 금속성 물질을 훨씬 많이 그쵸. 그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300m 지하를 뚫고서 거기서 터져서 이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과 주요 지휘부를 박살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속성 탄을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그런 무게의 탄도가 마하 1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300m 갑니다. 어. 그런 걸 노린 게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북한 입장에서의 포커스를 맞춘 진짜 거의 탄도미사일이고 거의 운석 수준이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기는 못 뚫고 들어오겠지 하고 300m 내려가는 네.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북한이 뭐 전기가 남아돌겠어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많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많겠어요. 그거 다 해서 하고 북한 입장에서 진짜 300m 걸어 내려가라고 될 수도 있는데 예. 거기까지 내려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남조선 놈들이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멘붕이죠. 거기에 중국하고 일본을 만약에 타겟으로 간다. 예. 그럼 그 8톤의 탄도부의 그 금속성 물질들을 대신에 고폭탄들을 집어넣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1킬로톤 이상의 위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위력의 핵탄두하고 맞먹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전략 무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 사거리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뭐 앞에 실을 수 있는 탄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다 규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풀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될 뭐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용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이제 눈에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뭐 한동안 이제 뭐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이게 그것과는 좀 더 달리 어찌 보면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